군수리 사지가 또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이 군수리 사지는 사실은 대일항쟁기에 일제강점기에 발굴이 됐어요. 오래전에 발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발굴한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일제가 만든 이 임나일본부설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는 임나일본부 없어요. 삼국유사에도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가락국기가 있습니다. 가락국기. 그 가락국기의 뒤에 가면 안에 이제 수로왕 얘기 쭉 나오다가 맨 뒷부분에 가면 42년의 나라를 수로왕을 세워서 어디는 532년, 어디는 562년으로 나와요. 망한 시기가. 그래서 마지막 그 구영왕까지 다룬 왕력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일제가 말하는, 일본이 말하는 임나일본부가 성립되려면 362년부터 그들이 말하는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 가야지대에 임나일본부를 세워서 통치했다, 사만을. 그렇게 하려면 삼국사기 어디도 나와야죠. 백제 옆에고 신라 옆인데 그걸 가만히 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냐,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 삼국사기 어디도 안 나와. 임나일본부란 얘기는. 가야는 있지, 당연히. 가야는 임신열전이나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또 삼국유사에는 아예 가락국기가 있으니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 허황된 말은 뭐 정립을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했지만 일본 교과서에는 엄연히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 지도에다 거기다 임나라고 써서 임나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말로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교차하거나 양쪽에 교차하거나 또 고고학적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아닌 것이 판명이 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깊이 있게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이 군수리 사지가 그런 취지에서 발굴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강당지, 금당지, 목탁지 그러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일렬에 1탑 1금당 배치식의 백제 방식이에요. 참 집요하게도 이 백제 사찰 1탑 1금당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발굴된 지금까지 제가 한 사찰터 중에 가장 오래전에 발굴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니까 뭐예요? 와적기단 나오죠? 와적기단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토된 게 이런 와적기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세운 와적기단도 있고요. 이렇게 집자처럼 이렇게 하는 와적기단도 적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비백제 시대 때 와적기단을 봤더니 군수리 사지는 저렇게 산처럼 또 병렬식으로 이게 이거예요. 요거 군수리 사지 와적기단 2개 나갔죠. 그 중에 요게 저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궁리 이 사찰때에도 저런 와적기단이 나오고 금성산의 와적기단도 나오고 왕흥사에서도 저런 와적기단이 나오고 관북리에서도 이런 와적기단이 나오고 그래서 메이드인 사비백제구나. 이것이 이제 일본에 수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오미야시 신사, 그 아지키를 모셨다고 하는 신사가 7세기 중후반 백제인들이 살았던 고향에다가 설령 사찰이에요. 당연히 백제인들이 사찰이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와적기단 보이나요? 우리가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발굴하고 덮었으니까 저 위에 주추석을 우리가 쓸 거예요. 위에 주추 보이죠, 여기 나무 옆에. 여기 이제 그 제주도에서 보는 상록 넓은 잎 나무들이 녹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시나무 종류도 있고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지금은 싹 덮었기 때문에 저 위에 주춧도만 우리가 가서 밟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가야 이 자리 밑에가 발굴해서 이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 히노쿠마사라고 하는 사찰은 합의에 와적기단 건축기법을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히노쿠마사마에서 나온 와편입니다. 기와 와당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것이 바로 안막새예요, 여기. 요거, 이렇게 입술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건 다 수막새고 동그란 건. 보통 이게 깨져서 없거나 이제 평평한 것만 나오는데,
제석사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게 출토가 됐습니다. 왼쪽에 보살상 보세요. 왼쪽은 보살이고 오른쪽은 부처님입니다. 보관을 썼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부처님이고. 그럼 저기에 보면 아래 연꽃무늬 가대를 썼죠. 얘는 상현자를 썼어요. 제가 공주박물관 이거 찾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상현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리사지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 아스카의 아니 나라의 후류지에 가면 그 삼존불상들이 다 이거잖아.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찾은 건데 얘하고 비교해봐라. 죄송합니다. 보살을 막 얘라고 해서. 뭐 새 긴 모양의 같잖아, 같아. 예. 저 군수리사지에서 나온 거고 얘는 나라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교토국립박물관도 안내를 하려고 갔고 나라 국립박물관도 갔는데 교토국립박물관은 굳이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나라는 우리가 꼭 가봐야 돼. 그 나라공원에 도다이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갈 거예요. 가면 참 힘들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사진 찍지 말고, 이거는 찍어도 되고, 이거는 찍지 말고, 이거는 찍어도 되고.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하고 가보면 찍고 싶지. 그죠? 근데 작년인가 언젠가 했는데 와서 지우라고 우리 스님들이 찍었는데 카메라 내놓으라고 해서. 정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부여박물관이든 공주박물관이든 다 찍게 해요. 그것도 무료 입장이야. 돈도 안 받아 우리는. 그잖아요? 아, 참 가면 그래서 뭐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출처가 어딘지를 봤어요. 한국인지. 북이 6세기에 북이라고 써 있어요. 북이. 중국. 그래서 우리 군수리사지에서 나온 저 색인 모양의 이 보살상의 이 의상과 같잖아요, 사실은. 머리도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도. 저기 보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불교가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야죠, 우리도. 그러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이 북위에서 넘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백제에 와 있는 게. 또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갔을 수도 있고, 북위에서 가져온 걸 수도 있고, 또 백제 것인데 북위 양식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라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여기 불상관, 불상들만 모셔놓은 곳이. 우리나라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서, 그런 자대도 보고, 저런 깃 모양도 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 자, 이제 이게 바로, 백제의 성황으로 보고 있는 구나라 관음상이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관의 이 보석과 이 무늬들 이것들이 전부 다 무령왕에서 나오는 그런 금속공예의 기법과 거의 같다. 그래서 코벨 선생이 이것도 백제에서 다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면 다 이 얘기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분. 이게 바로 구나라 관음상입니다. 백제 관음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팔등신에. 이게 호류지 안에 있어요. 얘는 비불이라 일본은요 수십 년씩 공개 안 합니다. 33년에 한번 공개하는 거,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 어떻게든 한번 기회 되면 이렇게 해서 비불이라고 보호를 해요. 그래서 저거 몽전의 구세관음상, 저 구세관음상인데 아까 제가 구다라 관음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구세관음, 얘는 구다라 관음, 백제 관음, 구다라가 백제니까. 그래서 저거를 백제 성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도강이 아버지를 기리면서 만든 불상이다. 그래서 거기 제가 글을 써놨잖아요. 이 구세관음상은 백제 성황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 몇 쪽인가요? 그 일본 교재 상권에 한번 볼까요? 일본 교재 상권에 보면
상권에 나올 것이냐, 하권에 나올 거야. 상권에 나오겠네. (284)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 가서 한나절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가야 될 게 엄청 많으니까. 285쪽에 예, 백제 관음의 용어 유래부터. 예. 예, 그래서 284쪽에 오른쪽에는 제가 찍은 거고 285쪽에 있는 것은 코드를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찍을 수 없는데 찍었어요. 더 밑에 나가주세요. 예, 더불어면 다쳐요. 그 다음에 286쪽 보세요. 286쪽에 보면 그 백제 관음상의 포관 뭐 이마에 쓴 거 보세요. 그리고 뒤에 영권문이 보이죠. 그 영권문이나 이 뒤에 이게 다 이게 백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 구세관음상이 몽전에 있어요. 몽전에 있는 우리가 몽전을 가는데 비불이라 보여주진 않지만 다른 불상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제가 몽전 구세관음상은 백제 성왕이다. 일본에서 고마워야 할 백제 왕. 여기에 이제 일본의 연구자들이 한 그 출처글을 가지고 동영상에 있는 조문을 수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야기들이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봐도 제가 마치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등신 가서 보시면 정말 일이 쩍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물 보는 거하고 달라요. 옥충주자도 그 다마무시 노지시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다마치기 했잖아요. 다마치기. 구슬치기, 다마치기. 그 다마가 옥이에요. 동그란 거 전구다마 그러잖아. 그 다음에 다마내기 그러잖아. 양파 다마내기 다 공통점이잖아. 다마내기의 다마 전구다마의 다마. 그 다음에 옥충주자의 다마의 옥, 구슬옥. 뭔가 둥근 거를 아마 다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충이니까 벌레잖아. 아이고 무서라.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외워요. 무시. 무시라. 다마무시 노지시를 그 용어 외우고 쉽지 않은 사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마무시 노지시를 외우고 있는데 그 옥충주자도 현재 가보면 이제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뭘 봐야 될지 아니까 가서 막 이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 대단한 걸 느낄 겁니다. 구다라 가늠을 일본에서도 구다라 가늠이라고 해요?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구다라라고 해요. 이게 백제라는 뜻인 것도 알고요?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오사카 남부에 가면 남백제학교부터 해서 백제대교부터 다 백제 용어를 씁니다. 백제 왕신사부터 뭐. 그냥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 지역 사람은 아는 거지. 이게 이제 바로 칠지도예요. 그래서 한때 이 부여박물관에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받아왔어요, 모형을. 일본의 이소누카미 신궁에 있는데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의 텐니시에 있는데 제가 여기를 포함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일정으로는. 개인 여행을 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칠지도가 백제왕이 일본 후왕에게 하사한 그런 건데 일본의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어디에도 일본 왕에게 뭐 불문하고 헌정하고 이런 얘기 없다. 그러니까 백제왕이 일본 외왕에게 하사해서 준 것이 자꾸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라. 일본에 이제 깨어난 학자가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백제왕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여박물관에 있다가 순회한다고 어디 갔는데 제가 갈 때는 어떻어요? 답답합니다. 588년. 자,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일본 서기 이 역본 3권 31쪽에서 인용한 그대로 볼게요. 백제에서 불사리와 함께 해총, 연근, 해식 등의 승려가 갔어요. 사찰을 짓는 기술자죠. 태량 밑에 문가고자, 노반 박사. 이게 이제
사찰을 세우면 탑을 세우고 탑에 성경 위에가 금속이 올라가잖아. 그거를 제작하고 만드는 게 노반 박사예요. 그러면 자, 사찰 전공자, 그 다음에 금속 다루는 사람, 와박사, 만화문노, 양기문, 능기문, 성마제비, 그 다음에 화공, 그림, 벽화 그리는 사람 파견했죠. 다 갔어요, 다. 일체 세트로 가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소가노 오마쿠는 선주의 집을 헐고 처음으로 법풍사, 이게 이제 아스카사의 본래 이름이 법풍사예요. 호코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그 법풍사를 지었다. 근데 이곳은 아스카의 진신원이라고 한다. 때는 588년이다. 이 588년, 10년 전이 577년이 뭐를 지어요? 왕응사를 지어요. 그 10년 전에 567년에 능사리의 능사를 짓습니다. 그죠? 그 짓고, 능사 짓고, 왕응사 짓고, 이런 식의 10년 단위로 10년 있다가 바로 아스카에 있는 백제 왕부, 백제의 또 다른 땅, 거기에 이 소가노 오마코가 뭘 했냐면, 물론 아스카에 살았지만 산 너머 오사카에 있는 대륙 백제에서 오는 짐을 관리하는 관리 역할을 했어요. 창고를 막 거기다 지어서 짐을 넣고. 백제인이에요. 소가노 오마코가. 그러니까 백제인들의 힘을 믿고 당대 최고의 아버지 때부터 100년간을 지배했어요. 아스카 시대를 지배한 사람이 바로 백제인 소가시입니다. 우리말로는 소아시인데 일본은 소가라고 그래요. 소가시. 그래서 이 588년은 1587년에 모노노베라고 하는 또 다른 백제인의 그 권력자와 불교 승불파하고 배불파하고 싸움을 끝에 587년에 소가노 오마코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588년에 이긴 기념으로 이미 불교는 532년 성황 때, 또 500 늦게 잡으면 55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천황가에 도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내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587년에 드디어 소가노 오마코가 모노노베 씨를 이깁니다. 그 기념으로 자기 선대로부터의 집이 있었던 지금 우리가 가는 아스카사 자리에 백제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집을 완성하고, 이때 함께한 게 쇼토쿠 토자예요. 쇼토쿠 성덕태자라고 하는 아자 화상이, 아자 태자가 가서 이 인물을 그렸다고 하죠. 위덕왕의 왕자입니다. 아자 태자도. 어쨌든 이렇게 선주의 집을 짓고 이 나라 처음으로 기와집이 오는데 그 기와집도 천황의 어떤 관의 건물이 아니고 한 귀족이잖아. 그 귀족 소가씨의 얼마나 권력이 셌으면 백제에서 이거 수백 명을 보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니 소가노 오마카가 어떻게 일본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백제 사람이죠. 백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스카사를 가면 여기에 아주 멋진 스님이 계세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야마토 왕의 왕궁 지붕이 나무 판자일 때 처음 기와지붕의 사찰이 거창하게 세워졌으니 그 일본의 천황가라고 하는 이제 그 시기는 다 백제하고 관계되어 있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야, 저것이 선진 문명이구나. 그잖아요? 제조, 비단, 옷, 천 직조하는 기술도 이때 배틀 갖고 가서 해주고 옷을 입고 있으니 이 구다라 열풍. 다음에 시청할 게 뭐냐면요. 구다라 열풍이에요. 역사 스페셜. 기토라고분 고구려 하늘을 품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가는데 다 나와요. 고려사 터부터 안 나온 데가 없어.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다라 열풍을 보면 구두심이 나와서 그 스페셜 하는 장면이 오래됐죠. 그러고 보면 옷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백제 열풍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다라 열풍이에요. 지금 한류가 그때 일본 외에 아스카에 완전 퍼진 겁니다. 그래서 구다라 열풍이에요. 그래서 대벽 건물지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이제 거기 안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구다라 열풍 꼭 보시고 책은 더 이상 소개 안 할게요. 아까 얘기한 존 닥터 쿠벨 선생의 일본에 남은 한국 예술 그것만은 꼭 읽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키시마오. 이거는 제가 오사카에서 교토로 이동하는 한 2시간 걸리는데 버스로
그 차 안에서 이 긴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본의 마뇨슈라고 일본의 시가 이게 이제 마녀집인데 이 마녀집에 에 관한 이야기를 아스카사에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만엽집을 연구한 분이 대단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거는 안 갖고 왔나 보다. 그래서 마녀집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잘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향가로 흐려졌다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마녀집은 향가였다. 천년 향가의 비밀. 그래서 그 제가 우리 교재에 아스카사에 보면 뭐를 써놨냐면 삼국사에 나오는 나오는 원앙생가. 생각 그 원앙생가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맛보기로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쪽. 1권 197쪽입니다. 이 아스카사에 보면 마녀집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일본의 시가인 이 마녀씨가 써있는데 198쪽에 보면 제가 선생님과 여쭤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월화이저역 소방염 정 그 다음에 개사리전 무량수불전례 이거 가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200쪽 보세요. 그래서 아마 익숙한 분이 있겠어요. 대사리들, 세방상장, 작사리들, 이렇게 이제 거기는 지금 양주동에 해석한 거고 오른쪽은 남풍 프로그램 해석한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김영애라는 분이 향가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마녀집의 일본의 자랑이.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열사 여시야 그냥 달 아래 당신이 사는 곳 역시 그런 말이에요. 열사 그렇게 이제 이 향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는 달 아래 이대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열 아래 말은 그대로 힘으로 달 아래 이 열자니까 달 아래 내가 저 있는 곳. 그 역시도 소방에 그곳 같다 생각하고 그 뒤에 이제 그거 하게 되는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덴지와 덴무 그 사이에 있던 왕비 그 사이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 마녀가 쓰여지는데 그거를 이분이 해석한 거 보면 진짜 절묘해요. 합리적이고. 그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선하공주님 그 오른쪽 보세요. 201쪽. 서동에 보면 한자로 보면 선하공주 주, 은, 타밀 그 다음에 그게 지자 아니고 척으로 읽더라고요. 척, 가라치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분이 해석한 거예요. 선하공주님은 남모르게 시집가 두고 24놈의 어린 하인들 방으로 가 깊은 밤에 어린 하인놈들과 누워 뒹굴며 안아 아미타불에 보내주러 다니시면 아니 되지요. 선하공주를 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선하공주에서 그대로 가보세요. 선하공주님은 이렇게 가잖아요. 말로 하면 선하공주님 주자가 하나는 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은자가 은이잖아. 우리말의 조사. 선하공주님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 일본 마녀 향가였다 하고 그 다음에 천년 향가의 향가였으니 그래서 이 마녀쇼를 번역한다고 일본 학자들도 수없이 잘라도 한국 학자들도 다 번역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방식으로 했더니 다 풀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여기 전공자도 아니고 모르니까 이쪽에서 맛보기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번 1회를 봤을 때 모습입니다. 마침 그 기토라 고분에서 이 스님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이쁘장하게 생긴 스님인데, 아스카사의 우에지마 호쇼 스님인데, 2000년 그 이루 스페셜을 20년 전에 나왔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안 늙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하고 난 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감사하게 해서 함께 듣고 이런 사진을 아스카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익산입니다. 익산은 미륵사지와 왕궁리 요정 및 오층석탑입니다. 자, 미륵사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선화공주와 그 사자사를 올라가서 연못에서 뭐가 올라오죠? 부처님이 올라오니까 여기다 절을 지어달라. 그래서 무왕이 이제 선화공주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미륵사예요. 그런데 639년에 지어졌다고 하는 이 서탑의 사리장엄구 꺼낸 벽의 금강패는 선화공주가 부인으로 안 나와요. 다른 사람으로 나와, 호족 집안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많은 의식을 냈죠. 거의 틀렸네. 삼국유사 잘못됐네. 뭐 해가지고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한 명뿐이겠느냐, 뭐 두 명이다. 뭐 그리고 서탑은 또 그 사람이 사택적덕의 딸이 서탑은 했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가운데의 중당은 또 다른 사람이 했고, 맨 동탑은 또 선화공주가 한 거 아니겠느냐부터 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다양한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서탑의 사리공에서 나온 것은 사택적덕의 딸이 왕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미륵사지 창건이 639년, 그리고 제석사지가 639년 화재, 왕궁리 유적 및 오층석탑은 아직도 보호로 쌓인 흔적입니다. 왜냐? 궁궐이잖아요. 근데 궁궐터에다가 탑을 세웠잖아요. 사찰을. 사찰터 건물과 중복되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 왕궁이었는데 훗날 이 궁의 역할을 내려놓고 거기를 사찰로 바꾼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왕궁은 언제 조성했으며 그 왕궁의 5층석 탑은 그 뭐 어느 시대 거냐. 지금까지의 보통적인 것은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반이나 고려 초거로 봤어요. 그 석탑을. 그 근거는 그 석탑에서 출토된 금동 입상이에요. 그게 통일신라 시대 때 전형적인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학계나 고고학계나 학계에서 보는 전형적인 틀로 시대를 표현하는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삼국 오국 시대 말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있다고 하면 내가 꼭 그 시대만 따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느 시대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시대별로 그런 불교 문화재들이 양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백제 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주장이고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름을 100% 기지를 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발굴되는 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미륵사지의 사리장엄구에 있는 문화 양식 그 부분을 꼭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의 청년원에서 나온 관성 응엄기의 이기를 잠깐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소개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석사지 화재가 나고 이 시기에 639년에 익산 미륵사지가 경영될 때 일본의 아스카에는 조메이 천황이었는데 이 조메이 천황이 백제궁을 지어라. 백제 대사를 지어라. 그래서 완공이 되자 조메이 천황이 백제궁에 가서 그리고 이 조메이 천황이 죽으니까 백제 대빈을 했어요. 장례를. 이 백제 대빈이 뭐냐? 바로 무령왕과 무령왕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지산 유적지에다가 거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장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 3년은 아니지만 횟수로 3년이 지나서 본래 무령왕을 옮겼죠. 이렇게 장례하는 이거를 백제 대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메이 천황은 본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백제 궁을 지었고 백제 대사 사찰을 지었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백제 대빈을 취했다고 일본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제천이 있었고, 그게 아스카 지역에 좀 북쪽이에요, 약간 위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이 뒤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샤이노, 즉 백제가 망했을 때 본인이 직접 규슈까지 가서 백제 구원군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다가 661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뒤를 큰아들인 천주, 그러니까 덴지 천왕이 2년 뒤에 실천에 옮겨서 백강구에 파병을 해가지고 대부분 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올 때 백제의 귀족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오면 또 어떻게 여기에 중용됐겠지. 많은 지계, 전문가 지계. 그렇게 해서 백제 멸망한 뒤에 이 아스카 지역은 더 많은 백제인들이 몰려드는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8년 뒤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또 어째요? 고구려인들도 많이 이제 또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냥 새로운 땅을 찾아서 뭐 외교 사질이 됐든 문물을 전해주는 입장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두 나라가 망한 뒤에는 규슈에도 고구려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스카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고구려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 대륙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은 일본의 고대 한국인들이